네. 자, 이제 그 프린트물 중에 그 차례가 있죠. 차례를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목차죠. 이제 프린트물 그 목차를 보시게 되면 이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진행하게 될지 이제 보시게 되는 건데, 맨 처음 배상책임 이제 법리 페이지 24페이지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저희는 제가 프린트물은 47페이지까지 좀 출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유 있게 출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렇게 빡세게 나갈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 이제 6페이지까지 오늘 부탁은 드렸지만 그 전에 좀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첫 시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배상 책임에 대한 그 근거인 법적인 이런 책임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얘는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배우게 될 것이고, 한 장을 또 넘기실까요? 그리고 이 장은 이제 배상 책임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이 이론적인 내용은 사실 중요도보다는 나중에 가끔씩 얘네가 약술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저는 스킵하고 거의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책에는 수록을 안 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집어넣지만 나중에 제가 약술은 시험에 임박했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정리를 해서 최소 양심적으로 우리 이 정도는 외우고 갑시다 라고 하고 좀 정리를 해드리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인 거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스킵하고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대충 이제 읽으면서 넘어갈 건데, 이제 나중에 약술에서는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2편에 있는 손해배상은 당연히 우리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험금에 대한 그러한 얼마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는지 그러한 보험금도 산정을 하고 피해자의 그런 손해액도 산정하는 거, 그런 일들이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이러한 결국은 손해 산정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시험에는 대략적으로 이제 뭐 제가 뭐 60대 40 정도의 비율로 계산 문제 60, 뭐 약술 40 정도의 비율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요즘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서 계산 문제 60 중에 약술이 연결된 약술이 또 그 안에 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약술의 비중이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계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산법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나중에 기본 강의가 끝나서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리도록 풀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3편에서 이제 이때부터가 여러분들이 보험 상품을 쭉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 그리고 법에서 강제하는 의무보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 상품인 근제보험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기본 강의가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몇 페이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머리에 지도 날 거고, 공부하시다 보면 저도 꼴보기 싫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긴 할 거예요. 그래도 잘 참고 이끌어 드리는 대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습은 필요 없어요. 예습해도 여러분들 몰라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건 반드시 암기하고 오세요, 기억하고 오세요라는 것만 약속 좀 지켜주세요. 그것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책임을 져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게 많은 거는 아니에요. 기본 강의 때는. 그렇죠. 외우라고 하는 거 꼭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우리 2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판서는 그렇게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 읽으실 때 칠판에 글씨 쓰는 거 보시면 아셨겠지만 굉장히 악필인데다가 그리고 교재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칠판에 뭐 멋들어지게 판서를 하면 참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쓸 내용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글씨체 자체도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저는 허비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리고 교재 자체에 나중에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컬러풀해요, 책이. 그래서 이미 중요한 내용은 그 형광펜처럼 책에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고 중요한 내용은 제가 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그럼 그걸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서는 특별하게 제가 그렇게 많이는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막 칠판에다 적거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저 강사님은 판서를 안 하나 궁금해 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배상책임 보험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은 우리가 뭐 암보험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결국은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지급하는 그런 보험 상품이지만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누군가를 죽게 하거나 그로 인해서 지는 결국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상품이 배상책임보험이에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그 상품이 결국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밑도 끝도 없이 홍길동이 저한테 와서 너 나한테 손해배상해 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는 결국 법이 될 것이고 그 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 다행히도 여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그 근거에 대한 그런 법적 내용은 굉장히 얄팍하고 외울 게 많이 없어요.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만 중요한 몇 가지만 우선 외우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만 몇 가지만 진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것만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고 계시면 돼요. 그것만 외우시면 시험 끝날 때까지 그것만 우선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손해배상의 개념 및 그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해배상은 뭐냐? 손해배상은 첫 줄에 보시면 손해를 메꾸어 주는 거래요. 당연하겠죠. 내가 홍길동으로 인해서 1,000원의 손실을 보면 당연히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홍길동에게 1,000원에 대한 부분들을 손실을 메꿔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1,000원에 대한 부분들을 손실을 메꿔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부분들을 그 근거로 해서 메꿔 달라고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손해배상이 있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그 권리를 찾아주는 거고 그리고 뭐 어떠한 뭐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호도 해주는 거고 그리고 가해자가 만약에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계속 가해를 하겠죠.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면 당연히 내가 손해 끼쳐도 아무런 제재가 없네? 그러면 계속 손해 끼칠 거 아니에요.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손해배상은 결국 손해를 메꾸어 주는 건데 손해배상의 과정에 한번 내용을 볼게요. 박스 안에서 보면 손해가 우선 발생을 하죠. 그렇다면 이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책임을 질 건지 안 질 건지 그 유무를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이기도 해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손해사정사는 그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요.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보험사고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옳거니
해당 사항이 사고가 맞구나. 그리고 책임이 성립한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결국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금전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돈으로 해줄 거냐. 아니면 원상복구를 시켜줄 거냐. 원상복구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은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금전배상이 보통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그러면 금전배상으로 하되 얼마를 해줄 거냐. 뭐 그 배상에 대한 범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줄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일련의 모든 과정들인 거고 그리고 우리 손해배상사는 결국 손해를 조사하고 이게 보험사고인지 아닌지 그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또 모럴일 수도 있잖아요. 보험 사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보험 사기는 아니지만 보험 사고가 아닌 경우도 있죠. 사고는 사고인데 사고가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잘 조사하고 보험 사고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손해액을 산정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산정을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할 건지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손해배상사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개념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보게 되면 손해배상에 대한 그 청구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계약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인 책임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은 제일 중요해요. 그 대표적으로 위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대한 이 법적 책임을 계속 쓰실 거예요. 답안지에. 이제 시험을 보실 때마다 얘네들을 항상 등장을 할 거고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대표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책임은 뭐다? 민법 제390조와 민법 제750조가 그 법적 근거가 돼요. 여러분들은 390조 그리고 민법 제750조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께서는 일부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몇 번 보시다 보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외워져요. 그리고 달달달달 머릿속에 이제 박히도록 외우셔야 되는데 일부러 외우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손해배상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법적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비교하면서 보시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한 페이지 넘기면 25페이지가 되죠.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 자, 계약에 근거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계약에 근거한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로 인한 또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계약에 근거한 책임이 바로 민법 제390조예요. 이 민법 제390조가 계약에 근거한 책임인데 계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와 같이 뭔가를 체결하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러한 부분들로 이루어졌을 때 뭔가 어긋났을 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자, 계약에 근거한 배상 책임. 자, 봅시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채권 채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은행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봤고, 돈 빌릴 때, 그죠? 드라마에서, 좀 나이 어리신 분들은 뭐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막 드라마 옛날 배경으로 보면 막, 너네 아버지가 막 돈 빌려서 뭐, 야반 도주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나 채권자, 채무자다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드라마에서 보신 적 없으세요? 네. 보신 적 없으신가 봐요. 자, 채무불이행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보면 결국은 계약 관계에서 뭔가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인 거예요. 그 박스 안의 내용을 봅시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중요해요. 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계약 관계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그자가 10월 31일까지 돈을 갚을게 라고 했는데 10월 31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우리 시험하고 밀접한 관계, 우리는 대물이 아니고 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 우리 임대인, 우리 그 전세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서 살았는데 2년이 지나서 나는 이사를 나가야 돼.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역으로 2년이 지나서 이사를 내보내야 되는데 딱 봤더니 그 강아지를 딱 봤더니 한 30마리는 그 집에서 키워. 그래서 막 벽지며 온 바닥이 막 다 막 똥무더기야. 이런 경우. 그래서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세입자가 엉망으로 집을 썼어.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떤 책임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채무자의 고의나 가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연하겠죠. 내가 돈을 갖고 싶어. 빌려가지고. 그런데 돈을 갖고 싶은데 돈 빌려준 사람이 행방불명돼서 갚을 길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내 책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인 건데 어쨌든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결국은 책임이다. 그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책임이다. 그런데 얘가 왜 자주 등장을 하느냐. 우리가 근로자 제도 나중에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사업주고 누군가를 고용해요. 그러면 나는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계약서도 쓰고 그럼 고용관계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계약관계에 그러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월급을 주고 이 사람은 월급을 받는 대가로 나에게 노동을 제공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월급만 주고 이 사람이 일하는 환경이 엉망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일하는 환경도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 이러한 책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막 천정에서 막 돌도 떨어지고 막 이런 엉망인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다쳤어. 그러면 사업주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을 해요.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얘는 끊임없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법 책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뉴스에서 이런 경우 많이 나오죠. 김모 씨가 코 성형을 하러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성형수술 하다가 죽어서 나오고 생각보다 성형수술에서 죽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사랑 환자가 계약관계를 한 거죠. 내 코를 누구처럼 올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결국은 의사의 가실로 죽어서 나온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결국은 의사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법적 책임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보험 상품 중에 의사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법적 책임들을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 나오겠죠.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코를 하도 골아서 병원에 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나중에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의사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서술하고 손해액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채무불이행 책임이 존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손해액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지급해라 라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이 과목의 이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라. 이해되시나요? 네. 자, 채무불이행이란 박스 밑에 내용 볼게요. 이행기가 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급부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계약 관계에서 맺어져서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리고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무를 다하여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창고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창고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물건 맡긴 사람들의 물건을 잘 보관해야 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집을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내 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2년 동안 집을 깨끗하게 써야 되는 거고, 강아지 30마리는 절대 키우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에 대한 발생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그의 가실로 망가진 목욕탕에 대한 부분들이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안 해줬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의료 가실로 환자를 죽게 했다면 유족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도 또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지는 책임도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무조건 채무불이행 책임이면 그럼 언제 생기느냐? 당연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하는 거고,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존재를 하여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채무불이행의 행위가 미법해야 하고, 그리고 그 손해는 인과관계가 있는, 결국은 고의 가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채무불이행에 대한 유형,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이행기가 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거, 돈 갚을 날이 됐는데 돈 안 갚는 거, 그리고 이행불능, 고의 또는 가실로 이행할 수 없는 거, 창고에 물건 맡겨놨는데 불나서 물건 되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주는 거, 그리고 불안전 이행, 이전 행위를 하였으나 그 행위가 불안전하게 이행된 거, 자동차 수리 맡겨놨더니 어떤 거는 고쳐지고 어떤 거는 엉망으로 고치지도 않고, 이런 거 불이행된 거, 이러한 거 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2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증 책임과 소멸시효는 조금 중요해요.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러면 너에게 이러한 가실이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내가 물겠다. 이러한 입증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 자, 현실적으로 첫 번째 줄,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때 성립하는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때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다섯 번째 줄 거기 굵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채무자의 기책사유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대요? 채무 당사자에게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돈 받을 사람 아니면 돈 갚을 사람. 돈 갚을 사람. 결국 돈 갚을 사람이 나에게 가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났다라는 부분만 그냥 입증하면 되는 거고, 이자는 내가 나에게 가실이 없다는 것을 결국 구체적으로 본인이 반증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손해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져줘야 돼요. 가장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운 것, 제가 여러분들 생활에서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계약관계에서 처음에 집을 임대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2년 있다가 반환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 집을 망가뜨린 기억이 없어. 망가뜨린 기억이 없는데 집이 망가져 있어. 반환하려고 봤더니. 그러면 집주인 계약 당시에 사진 같은 걸 찍어놓은 그런 증거가 없으면 세입자는 자기가 망가뜨린 기억이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원상복구 시켜줘야 돼요. 처음부터 사진을 찍어놓은 이런 증거물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자가 지금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나에게 가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소멸시효. 소멸시효를
소멸시효 혹시 여러분들 계약법을 아직 안 배우셔서 소멸시효를 혹시 모르실까요? 결국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기한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이제 그 기간을 막 따져서 결국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는 끝나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나면 자기의 권리를 더 이상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재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이 채권자와 채무자 중에 채권자와 채무자 중에 이제 상거래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상인이 한 사람에 있어서 상거래로 이루어진 관계라면 이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이라고 해서 5년이에요, 5년. 일반 채권은 10년인데 상사채권은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 옆에다가 상사채권은 5년 이렇게 그냥 옆에다가 이 정도만 써놓고 이거는 그닥 중요하진 않으니까 참고로만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일반 채권 10년 정도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채권자 채무자가 이제 상거래로 이루어져 있다면 상사채권 5년 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거래가 아니라 이제 상인이 포함되어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소멸시효는 10년 그리고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돈 갚을 사람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는 특별히 없으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약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봤으니 이번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 두 법이 가장 근간이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이제 390조와 750조만 공부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해당 관련된 우리가 배상책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의 거의 절반은 우리가 공부를 하셨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든 가실이든 뭐가 됐던 간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죠. 당연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그 박스 밑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관계로 해서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 뭐 계약관계도 상관이 없고 계약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고의나 가실을 전제로 해서 손해만 끼쳤다고 하면 무조건 발생하는 게 불법행위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 사례를 보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서 화분이 강풍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길가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머리를 맞아서 뭐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750조 손해배상 책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막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 확인도 안 하고 휘두르다가 다치게 하면 또 이 또한 민법 제750조 책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자전거 조작에 미숙한 사람이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길 가는 행위를 덮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다치면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앞서서 채무불이행 책임에 제가 의사가 뭐 다른 사람을 이제 의료사고를 내서 환자를 죽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지금 750조는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해서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경우에 여기에는 그럼 민법 제750조는 해당이 안 될까요? 의사의 의료과실 사고는?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민법 제390조 책임도 의료사고는 해당도 되지만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해서 결국은 의료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 책임도 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민법 제750조 책임이 존재한다고 해서 390조가 책임 발생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 제390조가 발생한다고 해서 민법 제750조가 발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두 법률에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어쨌든 민법 제750조를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한번 볼게요. 그런데 그 옆에 날개를 한번 봅시다. 2014년도에도 1번 불법행위에 대한 성립요건에 관해서 약술하라는 약술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올해 문제죠. 2023년도에도 일반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하여 약술하라는 약술 문제가 또 나왔어요. 올해 문제예요. 이 약술 문제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자,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잠깐 그 시험 트렌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그 배상 책임이 약간 오류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겠죠. 일반 오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시험을 잘못 내서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런 영향보다도 요즘은 그러니까 시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걸 좀 국가 정책하고도 약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나라가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그런 채용들 많이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취업이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공무원도 예전보다도 많이 뽑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마치 취업률하고 동일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정책을 어떻게 하냐면 자격증 시험도 좀 더 쉽게 내라는 그런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요. 왜? 1차 시험의 합격률이 높으면 참 웃긴 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정책적인 부분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차 시험을 합격을 많이 한다고 해서 2차 시험은 정해져 있는데 합격을 많이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학업만 좋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작년에 사실 오류 문제도 많이 나와 있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출제자들에 대한 출제자들도 심적인 부담이 있겠죠. 그런 나름대로 잘못 문제를 낸다든지 그렇게 되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 시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그 금융위 이제 위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들도 계속 그런 부담이 있는 부분이어서 올해 시험이 사실 굉장히 조금 쉽게 나온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쉽게 나온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결국 좋은 게 아니고 강사한테도 부담인 게 결국은 쉽게 나왔다는 부분들은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답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필요도 어떻게 보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들에 충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23년도 이 약술 내용이 지금 사실 시험에 나올 만큼의 퀄리티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사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2014년도에는 왜 나왔냐? 이때는 제도가 바뀌었어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안 될 수는 없었던 해였고 23년도에 이런 문제를 내기에는 문제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거를 공부하실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시며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내년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지 않게 그냥 여기에서 이 수준에서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이탄 문제라고 해서 저한테 안 배운 내용은 그거를 못 쓰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락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안 배운 거는 다른 학원 학생들도 못 써요. 그들도 안 배울 거니까. 저도 듣는 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안 배운 것, 저도 심적으로 부담돼서 다른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저는 안 가르치겠어요? 똑같죠? 저도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중요한 내용을 뭔가 어려운 걸 공부하실 생각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시는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려고 잠깐 중간에 끊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봅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올해 시험에는 나와서 약술로 나올 일은 없지만 얘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고의 또는 가실이라는 위법 행위가 존재해야 돼요. 당연하죠. 고의나 가실이 존재를 하여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 고의는 뭐고 가실은 뭐냐?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고의는 뭐예요?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알면서 하는 거, 작정하고 하는 거. 그리고 가실은 의도한 거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실수예요. 나 우리 고의 아니었어.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보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고의 중에서 미필적 고의와 가실 중에서 인식 있는 가실을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험 사기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미필적 고의는 뭐냐? 어느 정도 확실한 예견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저지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는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도.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실은, 자 봅시다.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가 가실은 주음으로 게을리한 건데 두 번째 줄 한 장 넘겨서 다소 모자라는 것을 경가실이라고 하고 현저하게 모자라는 것을 중가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법에서는 거의 중가실을 우리가 고의에 가까운 가실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긴 하는데 우리 보험 상품은 중가실도 담보를 해줘요. 고의 사고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때로는 이게 중가실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아니면 진짜 고의인지 이런 게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거는 이제 수험생이 그걸 구분 지을 필요는 없는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보험 사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죠. 자, 그래서 일부 보험 상품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 내가 고의나 가실로 인해서 결국은 너의 고의나 가실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다오. 이런 부분들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이 성립을 하려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책임 능력이 존재를 해야 된대요. 책임 능력이 뭘까요? 자, 책임 능력이란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행동을 해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의하다 말고 제가 뛰쳐나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요? 학원에다 컴플레인 할 거고 그러면 학원에서는 이제 배상 책임 강사를 다른 사람을 물색하겠죠. 이러한 뭔가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결국은 책임 능력인데 책임 능력이 없이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애기들. 그리고 뉴스에 자주 나와요. 네, 심실상실. 그죠? 심신미약.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는 술 처먹고 뭘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자, 그래서 결국 책임 능력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교재 내용 보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 그 책임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민법 제753조와 민법 제754조에서 규정을 해놓았어요. 민법 제753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 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요. 그런데 그 행위의 책임 변실과 지능이 없다면 그 미성년자에게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애기가 어떤 행동을 했어. 얘는 알고 한 게 아니야. 막 베란다 밖에다가 막 장난감 던져. 막 3살짜리 얘네들. 이걸 맞고 지나가는 행인이 머리 맞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 그럼 그 3살짜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판례에서는 보통 이제 12세에서 14세 이상 정도 되면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보에서는 아빠의 자동차를 훔친 건 아니죠. 아빠의 자동차를 몰래 타고 나가서 아들이 사고 치거나 아니면 진짜 남의 차를 아예 훔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걔가 이제 책임에 대한 부분들 그거를 이제 수시로 계속 배울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서. 그때는 중요하죠.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 능력은 뭐 판례에서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만 12세에서 14세 이상에 대한 책임력이 있다고 보고 그런 사안에 따라서 그 경중이 다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령이 더 낮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심신상실자의 책임 능력. 민법 제754조를 봅시다. 심신상실자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 자, 그런데 어떠한 경우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의 또는 가실. 어떠한 경우일까요? 술 먹어. 그리고 약 먹어. 그리고 본드나 가스 흡입해.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심신상실을 자초하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거 해당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 365일 24시간 심신상실일 필요는 없어요. 사고 당시에 심신상실이었으면 그걸로 좋게요. 어느 날은 꽃 달고 나오다가 어느 날은 맑은 날에는 또 정신이 멀쩡했다가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행위 당시에 심신상실이었으면 그걸로 족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책임 능력이 있고 없고의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본인에게 입증 책임이 없다라는 그 책임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술 먹고 약 먹고 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초한 그러한 행위 무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우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한 장 넘길게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된대요? 미법성이 있어야 된다. 그 행위에. 그래서 우리가 미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걸 미법성이 짝짝짝 이렇게 조각이 나서 미법성의 조각사유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형법에서는 원래 5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가 5가지 사유를 다 적어놨다가 기존 이제 교재에서는 제가 이제 그 민법의 2가지 사유만 그냥 올려놓고 나머지 3가지는 그냥 뺐어요. 이번 교재에서는. 그래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대표적으로. 우리 정당방위는 아시죠? 정당방위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강도가 들어서 이제 저희 가족을 막 위해하다가 저희 가족을 이제 뭐 진짜 돈을 뺏기 위해서 그 자가 이제 저희 가족을 예를 들어서 뭐 확 때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이제 죽을 것 같을 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뭐 같이 하다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다가 이런 행위들을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고 긴급피난은 대표적으로 맹견이 쫓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같이 옆차기 대문이 열려 있으면 피난 이제 피하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 긴급피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맹견이 쫓아와서 날 잡으려고 하는데 옆집 대문이 열려 있는데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무단 침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도 긴급 피난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 이런 행위들은 위법성의 조각 사유라고 보고 결국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또한 이제 여기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손해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맛보기인 거죠. 손해는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의 3분설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적극적 손해. 나중에 배우겠지만 적극적 손해는 가장 이해가 쉽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이제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먼저 사고 나면 어디로 가죠?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겠죠. 그러면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치료비. 그리고 나 혼자 뭔가 활동을 못해. 치료받아도 너무 많이 다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뭐 간병비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때로는 심하게 다쳐서 죽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 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장례도 치러야 되고. 그럼 뭔가 장례비. 결국에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내 주머니에서 당장 돈이 지출되는 것들을 이제 적극적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고가 아니었다면 내 주머니로 들어왔을 돈이에요. 이 사고만 아니었으면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고 때문에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온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원래 일을 해서 들어와야 될 급여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상실 수익이라고 표현하고 일실 수익이라고도 표현하는 내용은 너무 많아요. 이제 후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돈을 못 벌면 휴업 손해. 그리고 다쳐서 뭐 취업을 못 하고 내가 뭐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이것도 뭐 상실 수익. 뭐 이런 금액들이 바로 소극적 손해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다친 건 아니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정신적 손해도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자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이런 산정하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의 3분설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도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산정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을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가장 먼저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를 하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위법성이 존재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손해가 발생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들만 잠깐 보시고 10분 쉴게요. 29페이지 잠깐 한 장 넘기시면 그러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입증할 때에 누가 입증을 하느냐. 앞서서 조금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채무 불이행은 누가 입증을 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결국 돈 갚을 사람이 나한테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으면 입증해야 된다고 했는데 불법행위 책임은 반대예요. 피해자가 상대의 고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불법행위 책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결국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 너의 잘못으로 내가 손해를 입었어. 이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피해 당사자,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나중에 계약법 때 여러분들이 또 배우시겠지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길 가다가 아파트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홍길동이가 사망을 한 거예요. 언제? 10월 26일, 23년도 10월 26일. 그런데 이날 발생을 했는데 어느 집의 화분인지를 찾아낼 수가 없어.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고 해도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소멸시효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이 10년까지는 소멸시효가 있는 거예요. 이때 찾아내기만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봤더니 2023년 10월 26일 날 사건이 발생을 했고, 자, 봤더니 저기 이몽룡 집에서 이몽룡의 화분이 떨어져가지고 홍길동이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해자를 알고 손해에 대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화분이 떨어진 날로부터 10년은 더 길지만 가해자를 알고 손해를 아는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도래를 하면 결국은 소멸시효는 3년 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해자를 이몽룡이 가해자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3년 뒤인 그 26년 10월 26일 안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 잘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23년 10월 26일 날 화분이 떨어져서 홍길동이 사망했죠. 소멸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했죠. 하나는 10년. 그리고 범인을 알고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3년이 더 유리해요? 10년이 더 유리해요? 10년이 더 유리하죠. 그렇긴 하지만 내가 유리하다고 해서 10년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홍길동이 결국에 화분이 떨어져서 죽은 걸 알지만 유족들이 범인이 이몽룡을 처음부터 알았다. 그러면 3년 안에 이때부터 날짜를 정해서 3년 안에는 청구를 해야 돼요. 10년짜리가 있어도.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데 범인을 몰라. 내가 범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청구를 안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요. 범인을 모르면. 왜? 청구하고 싶은 대상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만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청구하면 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앞서서 민법 제390조 책임도 있고 민법 제750조 책임도 같이 겹쳐서 이렇게 중복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실무적인 얘기예요.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은 소멸시 몇 년이라고 했어요? 10년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민법 제750조인 불법행위 책임은 3년이라고 했죠.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임이 민법 제390조 책임도 있고 민법 제750조 책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책임 다 있다고 해서 이자의 손해액이 1억인데 여기서도 1억 받고 이 법으로도 1억 받고 해서 2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고로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 사기가 엄청 많겠죠. 일부러 막 그렇게 작정하고 사기를 막 치겠죠. 자기 손해는 1억인데 법으로 각각해서 적용하면 법이 막 두세 개씩 적용되면 막 3억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손해액을 넘기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소멸시효가 법률상 책임에 대한 민법 제750조는 3년을 소멸시효가 넘겨버렸어요. 그때 청구를 못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390조가 남아있으면 그걸 적용시킬 수 있으면 390조를 적용해서 소멸시효가 10년짜리니까 결국은 이걸 적용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건 실무적인 얘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소멸시효가 얼마가 남았느냐. 이 법을 적용하면 소멸시효가 끝나서 청구할 수 없는데 이 법을 적용했더니 남았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공부할게요.